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지를 통해 보는 세계관이란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손잡고 한번 세계지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온라인 개학 목적으로 만든 수업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서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이란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 먼저 가지고 간 다음에 두 번째로 서양의 세계지도 중 고대의 세계지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의 세계지도, 그리고 근대의 세계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과 손잡자를 통해서 기출과 함께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네, 학습지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느낌적인 느낌 가져가 볼게요. 사진 보시면요. 지금 뭐죠? 지구본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본은 사실 우리 지구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구는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어때요? 이렇게 둥글둥글 둥그렇죠. 이 둥그런 지구를 지도상으로 2차원의 지도, 종이로 표현을 하자면은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둥그런 구 형태의 지구본처럼 둥글둥글한 지구인데 이것을 우리는 2차원의 종이상의 지도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던 것에서 지금 오늘 배울 여러 개의 지도들이 봐질 거고요. 그리고 이 지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거 가지고 와서 오늘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예요.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서양의 세계지도를 살펴볼 건데요. 세계지도 중 제일 첫 번째 만들어졌던 고대부터 중세, 근대 순서대로 쭉쭉쭉 배워나갈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은 뭐냐면은, 즉, 고대의 세계지도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 전에 어떤 타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려 기원전 1500년 경입니다. 고대의 세계지도인데, 세계 지도라고 하기 좀 뭐하죠. 얘는 지금 암각화이기 때문에 종이에 그린 지도는 아니지만은 바위에 그려놓은 암각화로서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범위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를 표현해놓고 이 주변 지역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이 시대 사람들도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께서 지도를 그려보라고 한다고 해서 구글 맵스처럼, 구글 지도처럼 엄청 잘 그리기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도 지도를 그린다면은 이 정도 이렇게 약도 정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약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인식 범위를 그려놓은 것이 되돌이나 암각화였다. 이것이 어떤 세계 지도의 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고대 세계지도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점토판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종이에 그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600년 경이었기 때문에 점토판에다가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국가의 이름이 상당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빈칸에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라고 바빌로니아를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빌로니아는 사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성경에서 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바빌론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였죠. 굉장히 문화가 융성하고 기술들도 이제 많이 발달했었던 국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원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자가 얼마나 발달했을지는 미지수인데 이때 이제 지도를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점토판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냐면 현존하는
최고의 세계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고 짱 요게 아니고요. 네, 최고는 가장 최애 그리고 오래될 고자를 써서 최고의 세계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세계지도다라고 하는 특징 정리해 주시고요. 바빌론과 그 주변 지역, 미지의 세계를 표현했다. 그래서 자기 잘 모르는 곳들도 표현을 했어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네, 상상 속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 지역들을 표현해내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던 것을 여러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세계를 평평한 원반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 육지가 동동 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계를 평평한 원반처럼 표현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도 보고 갈게요. 네,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점토판이죠. 점토판 위에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이곳이 바로 이때 그려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표현한 거죠.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국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모진 모습으로 표현한 것들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삼각형, 뿔 이렇게 표현해 놓은 지금 이 지역이 바로 미지의 세계를 표현해 놓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표현을 썼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쵸, 원바퀴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바로 바빌로니아인들이 바다 저편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상상하고 있었던 가상의 섬을 표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두 개의 원과 원 사이가 있죠. 네, 작은 원 그리고 바깥쪽 큰 원 사이가 있어요. 이 사이 공간이 바로 바다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글씨들을 사실 쐐기 문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 고대 오리엔트에서 사용됐었던 서령 문자가 쓰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원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 국가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대 그런 지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세계의 중심에는 자신의 국가를 그려놓는 것이 어떤 공통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나라의 세계지도에서는 중심에 중화사상을 반영해서 중국을 넣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다수의 세계지도들이 자신의 국가들을 세계 중심에 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고대의 세계지도 갈게요. 서양의 세계지도 중에서 두 번째 고대의 세계지도입니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라는 것인데요. 이름 좀 어렵죠?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뭘까 얘는? 얘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똑똑한 지도학자가 그려낸 세계지도인데요. 150년경에 로마 시대 때 제작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중요한 점 바로 요거예요. 네, 여러분. 경선과 위선. 지금 우리 경선과 위선 이해하는 거에도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네, 어렵지 않습니다. 경선은 뭐냐? 경할 때 입이 세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선은 세로선을 얘기를 하고요. 위선 할 때는 입이 이렇게 가로로 찢어지죠. 위선은 가로선을 얘기합니다. 경위선들은 이렇게 지구를 똥똥똥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개어서 표현한 것. 경선과 위선의 개념을 썼다라는 것, 요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얘는 뭘 사용했냐? 지금 빈칸에 중요한 것 들어가겠죠. 네, 투영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 투영법을 사용했습니다. 투영법이 뭐냐면 이제 그 지구는 사실 둥글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이렇게 노래했었는데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우리 자꾸 걸어 나가다 보면은 세계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둥그런 지구를 그 2차원의 그런 종이상의 지도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어떤 다른 수를 써야겠죠. 여기에 뭐 찍어낼 수도 없고 그대로 그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투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그림 보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표현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얘의 또 특징 중 하나는 프톨레마이오스 르네상스 시대에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근대 지도 발달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5세기 때 복원한 것이에요. 원래는 150년경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후에 복원을 해서 채색을 한 겁니다. 원래 150년경에는 채색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불고 있는 거 뭐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이 안쪽에 있는 지금 지도인데요. 지도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보시면요. 지금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친구들. 이 지구를 둥그런 지구를 표현을 할 때 투영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죠. 투영법. 네, 투영법 중에서도 이 투영법은 원뿔 도법이라고 하는 현대의 원뿔 도법과 비슷한 투영법을 사용했습니다. 투영법이란 건 뭐냐면 투영한다, 빛을 비춰낸다, 그래서 찍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 안쪽에다가 전구를 놓습니다. 삥 하고 전구를 놔요. 띵띵띵 전구를 놓는데 바깥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원뿔 모양의 갓을 씌워놨죠. 갓을 띡 씌워놨어요. 그러면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요 전등에 의해서 전구에 의해서 지구를 띵 비춰가지고 요 지금 바깥쪽 원뿔에다가 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투영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비춰지는 그런 상들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투영법인데요. 이걸 활용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 잘 보시면은 친구들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딱 원뿔에서 딱 지구본과 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초록 색깔 좀 잘 보이도록 파란 색깔 펴내볼게요. 하늘 색깔 보이나요? 하늘색? 하늘색 지금 중위도에 해당되는 원뿔과 지구본이 딱 맞는 곳, 딱 지금 딱 적절하게 딱 맞아 붙어 있는 곳,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정확하게 투영이 될 겁니다.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이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나머지 부분들은 주황색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왜곡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는 사실 유럽 부분은 굉장히 자세해요. 유럽은 굉장히 자세하게 잘 그려진 반면에 지금 아시아 부분은 뭐 하얀 색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그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150년대에 무려 로마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아시아 잘 몰랐어요. 아시아 잘 모르니까 표현 잘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든 지도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다. 이렇게 사람들 그려져 있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중세의 세계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중세의 세계지도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특징들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중세 세계지도는 조금 심지어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보다도 좀 못한 그림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좀 뭔가 좀 과학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을 잔뜩 받을 수가 있는 지도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지도들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세 때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지역은 더더욱 종교의 영향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보다는 종교에 이제 의거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가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이제 그쵸 뭐라고 하고 이제 뭐 벌을 주고 죽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지구가 뭐 둥글지 않다. 지구의 중심은 무조건 종교의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추앙받던 시대가 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지금 보는 지도들처럼 종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적어 놓은 것이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TO 지도부터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TO 지도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벳 T와 알파벳 O가 보이는 지도다라고 해서 TO 지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T가 있고요. 이렇게 O자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바깥의 O자와 안쪽의 T자 모두 바다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가 위쪽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지도의 왼쪽 아래쪽은 유럽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오른쪽 아래쪽은 아프리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세계지도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의 세계지도.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아시아가 동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유럽이 있고 아래쪽 하단에 아프리카가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랑 좀 비교했을 때 지금 위치를 정방향으로 좀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띵 돌리면 그쵸. 지금 이쪽 오른쪽 아시아 그리고 왼쪽 위가 유럽, 왼쪽 아래가 아프리카 이렇게 생긴 지도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시아가 있는 쪽 동쪽이 이렇게 원래 지도에서는 맨 위쪽이 된다. 지도의 동쪽이 위쪽에 있는 우리 동쪽이 지도의 위쪽에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TO지도 특징들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중세 유럽에서 제작된 것인데 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아까 눈썰미 좋은 친구들 봤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도의 중심에는 여기 빈칸에는 요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여기 우리가 쭉 지금 계속 중세 세계지도를 얘기하면서 좀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 어렵지 않으니까 요것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기독교 전체 종교의 사상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지도의 중심에 놓은 것을 통해서 지금 크리스트교 세계관을 반영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도의 위쪽은 대부분 동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 또 지도의 위쪽에는 동쪽이지만 여기의 동쪽이 바로 에덴 동산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파라다이스가 되겠죠. 파라다이스 천국이죠, 천국. 이상적인 공간인 에덴 동산이 지도의 위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역시 크리스트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TO 지도는 사실 누구 한 명, 박준의 세계지도, 이렇게 TO 지도, 이렇게 딱 누구 한 명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의 TO 지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의 위쪽이 대부분 동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대다수의 TO 지도들이 다 동쪽이 위쪽인 형태로 그려져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외부의 O자도 역시 대양을 의미한다. 큰 바다를 얘기하죠. 큰 바다. 네, 대양은 큰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대륙의 가운데 있는 T자 모양도 역시 바다입니다. 네, 작은 바다인데 이 대륙의 가운데 있는 T자 모양의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친구들? 요거 좀 느낌 와야 되는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어딜까요? 지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쵸. 유럽과 그다음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 땅들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 땅들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바로 T자 모양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와 T 이 두 가지를 합쳐서 TO 지도라고 부른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세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으로 특히 구분한 것들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건 뭐죠, 지금? 그쵸. 이때도 중세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없는 대륙이 있죠. 중세 때 우리가 몰랐던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륙들은 다 몰랐겠죠. 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O지도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고 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도의 중앙에 예루살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친구들.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얘가 크리스트교 반영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지금 여기 역시 파라다이스라고 적혀있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 당시에는 이제 크리스트교에서는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위쪽으로 그리고 위쪽을 동쪽으로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지도의 위쪽에는 더 중요한 것을 위쪽에 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때는 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중세 세계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중세 세계지도는 이제 다른 종교의 세계지도입니다. 바로 알-이드리시 세계지도라는 것인데요. 그럼 알 들어보면 알라, 알자지라, 하는 알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중동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알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정관사 더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알라가 더 갓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은 더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 이것도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는 역시 12세기경 만들어진 세계지도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요 토대로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지금 얘는 어디 거라고 했어요? 이슬람 세계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라 했죠. 그래서 이슬람인들을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섞어서 만든 세계지도가 알-이드리시 세계지도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얘는 지금 이슬람 바탕의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도의 중심에 바로 이슬람의 중심, 종교의 중심인 메카가 있습니다. 메카 친구들, 우리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메카가 알라의 고향이자 알라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슬람교 세계를 반영한 곳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지도의 위쪽이 뭘 의미하는지 중요하다고. 네, 지금 알-이드리시 세계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남쪽이 왜 중요하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슬람교 문명이 주로 발달해 있는 이란 고원 쪽에서 메카를 내려다볼 때 남쪽이라고 합니다. 메카가 위치한 방향이. 그래서 메카가 위치한 방향이 남쪽을 아마 위쪽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썰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썰로 듣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알-이드리시 세계지도 또한 지금 지도 보면서 같이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1154년도에 만들어진 세계지도인데요. 중세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세계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것도 뭐 세계지도를 정말 정확히 우리 지도를 표현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그 대립들을 표현해냈습니다. 일단 원형으로 세계를 표현했고요. 원형의 가장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곳, 그쵸? 메카를 두었고요. 그리고 지도 위쪽은 남쪽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메카가 여기 있고 지금 위쪽이 남쪽이라는 건 뭐예요, 친구들? 여기. 요 아래쪽이 사실은 북쪽이 되는 거니까 이쪽이 지금 유럽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중국과 아시아 쪽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인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이 라인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라인이 보일 거예요.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의 경위선을 약간 적용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적도도 표현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오늘 학습 내용이죠. 자, 바로 근대의 세계지도 넘어갈 건데요. 근대의 세계지도 또한 특징들 설명하고 갈게요. 먼저 근대라는 시기, 이 시기는 여러분 아마 좀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죠. 컴퓨터 게임이 요즘 있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지리교육과 온 친구들 중에 이 게임을 하다가 지리와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리를 전공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바로 이때였죠. 대항해 시대, 근대였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의 시작과 이때 이제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콜럼버스와 마젤란.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콜럼버스와
마젤란이라는 이 사람들을 기점으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492년, 1492년, 그리고 마젤란의 세계 일주 1519년과 9년부터 1522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세계 일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리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보고서 이거 인도다, 동인도 제도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이름 붙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밖에 몰랐던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같은 다른 신대륙에도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 지식이 확대되는 시기, 신대륙이 발견됐던 시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신대륙 발견과 동시에 이제 지도에서도 신대륙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아메리카 표현되는 것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쇄술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 기술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되게 되면서 더더욱 지도가 좋은 형태, 좀 더 퀄리티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뭘 타고 다니나요? 보통 배를 타고 다니겠죠. 배를 타고 다닐 때 정말 지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를 잘못 보면은 바다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지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항해에 필요한 지도술이 정말 중요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항해에 편리한 지도인 메르카토르 도법을 활용한 지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갖고 온 시기가 바로 근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먼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1569년도에 만들어진 세계지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는 지금 거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지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륙들이 표현되어 있는 똑똑한 근대 지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딱 보면 다 나와 있죠. 여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까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극, 북극도 나와 있죠. 이런 지도인데 얘는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쵸, 근대 때,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상인과 타원가들이 항해에 많이 사용했던 지도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이 메르카토르 도법도 우리가 어떻게 그려진 거냐? 투영법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투영법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구본이 띵 나와 있고요. 지구는 안쪽에 수영법이라는 것은 일단 지구 안쪽에다가 전등을 놓는다고 했죠. 전구를 띵 놨어요. 전구 삥 전구를 놨습니다. 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들이 비치는 잔상에 의해서 이 바깥에 씌워져 있는 이 원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봤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와는 좀 사뭇 다른 것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에서는 원뿔 형태를 지구본에 딱 씌웠어요. 얘는 지금 뭘 씌웠냐? 얘는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원통을 씌웁니다.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이 아니라 원 모양의 원통을 씌웁니다. 원통을 씌우면은 원통에서 이제 비치는 모습들을 그리는 건데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우리 그림 그리면서 살펴볼게요. 지금 적도 가까운 곳, 제가 쭉 그려놓은 빨간색 그려놓은 이 적도 가까운 저위도 지역들 볼게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지구와 원통이 딱 붙어있죠. 지구와 원통이 딱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형태, 그 모습이 원통에도 그대로 100% 딱 그려지겠죠. 지구가 100이라면 원통에도 100이 딱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지금 이 저위도 말고 이제 중위도, 고위도로 가게 되면 특히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고위도 좀 볼게요. 고위도. 전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주색으로 그려놓은,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여기. 자, 여기를 그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딱 그리려고 하는데 요만큼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구에서 삥 비치는 모습 그대로 그린다면은 삥 가겠죠. 원통을 넘어섰어.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죠. 완전 위쪽에 있는 곳들은 나타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이제 중위도 지역, 여기도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전구에서부터 빛이 쭉 오겠죠. 빛이 띵 와가지고 얘를 쭉 비친 모습들을 그리려고 하는데
얘는 어때요 지금? 요만큼을 그리려고 했는데 비친 모습들을 보니까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잔상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0만큼을 그려야 되는데 지도에서는 한 200, 300만큼 그리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왜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림이 좀 왜곡이 발생해서 이 결과 만들어지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지금 저위도 근처의 지역들은 굉장히 정확한 그대로 적도 근처는 그대로 그려진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요만큼이죠. 근데 고위도로 갈수록 이게 점점 칸이 커져요. 칸이 쭉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저위도에서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왜곡이 커진다. 왜곡이 너무 커진다. 라는 것이 너무 이제 얘의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각도가 정확해요. 각도가 정확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각도를 딱 그려도 이 각도 그대로 가면은 지구본상의 각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확한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각도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정확한 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정각, 이 사실이 이 메르카토르도법을 항해에 많이 쓰이게 했던 그런 특징인데요. 이걸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각도법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이거 고등학교보다는 좀 대학교 수준의 지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1569년도에 제작된 것인데 목적지까지의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된다. 아까 봤던 지도에서 그냥 항로를 쭉 그리면 얘가 직선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직선 항로라고 하게 됩니다. 직선 항로. 직선 항로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썼냐? 항해에 상인들과 탐험가들이 주로 썼다. 마젤란, 콜럼버스 이런 애들이 썼던 지도가 바로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경선과 위선이 직선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수직으로 교차한다. 그래서 각이 정확하다. 정각이야죠. 정각. 딱 정확한 각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해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지나치게 확대된 단점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했죠, 여러분. 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제가 맞춰봤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좀 유의미한, 좀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그 고지도 컬렉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여기 위쪽에 카테고리 콘텐츠 센터에 보시면은 고지도 컬렉션이 있죠.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고지도의 컬렉션들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지도들과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서양의 고지도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지도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훨씬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심심하실 때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현대 지도들도 쭉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현대 세계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 일본 지도, 서양 지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고지도 난 덕후다, 이런 거 좀 사용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 기출과 손잡기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과 손잡자 2015학년도 3월 모평 문제입니다. 6번 문제인데요.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왼쪽과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뭔지 딱 느낌 와야 돼요. 느낌 일단 와야 되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지도 뭐예요? 얘? 그쵸, 지금 TO가 있네요. TO. 얘는 TO 지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나지도는 뭐죠? 얘 이렇게 생기네. R 이드리시. R 이드리시 지도. 두 가지 다 언제였어? 시기는 중세였죠. R 이드리시 TO 모두 중세 시대의 세계 지도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보시면요. 가는 지도 투영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지도 투영법 있었나요? 가는 TO 지도는 없었어요. 약간 관념적이기도 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예루살렘 중간에 놓고, 그쵸? 그냥 바다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렸어. 수영법 없었고요. 틀린 선지. 니은, 나는 이슬람교 세계관에 반영돼 있다. 그쵸? 알 이드리시는 이슬람교 맞죠, 여러분? 이거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디귿, A는 아메리카 대륙을 표현한 것이다. A, 아메리카 대륙을 표현하기에는 중세였어요. 중세 뭐라고 했어? 아메리카는 없었다. 우리 인식상에 없었던 시기다. 그쵸? 아메리카 대륙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몰랐는데 어떻게 표현한가? 그쵸? 없었을 거고요. 리을, 비하천은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요거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친구들. 요거 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요거 리을 중요한 선지예요. 제가 만약에 시험제 낸다면 너무나 잘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선지인데요. 자, 봐주시면은 요겁니다. 지금 나지도가 알 이드리시였죠. 알 이드리시는 위쪽이 뭐였죠? 지도상 위쪽이 남쪽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친구들? 기억나죠? 방금 배웠던 거니까. 위쪽이 남쪽이었는데 지금 비하천은 요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도상에서 시작하는 요쪽, 여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가 남쪽. 그쵸? 그리고 내려온 위쪽이 위쪽, 지도상 아래쪽이 사실 실제로는 북쪽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하천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요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꼭 오셔야 돼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을 해서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많이 어렵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 요거 지금 상황평 고3 언니 오빠들 푸는 거거든요. 이 정도 풀 수 있겠죠, 친구들. 풀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줄 정리 갑니다. 고대 세계지도로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등이 있으며 중세의 지도는 주로 띠링 종교적 세계관을 반영했다. 근대에 와서 메르카토르 도법의 개발에 따라서 뭐죠? 메르카토르 도법이니까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이용하면 뭐를 따라서? 직선 항로를 따라서 수월한 항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잘 사용되었던 지도였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사실 우리는 내일 만나게 되겠죠.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지만 이 강의는 미리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이 영상 다시 보시고 복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지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